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집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당에 실망을 하고 양쪽 후보들의 도덕성이나 능력에 실망한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당의 여러 가지 개혁을 오히려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강하게 후보도 받아 추진하는 모습 보였을 때 저희가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언제까지 정치공학으로 선거를 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확진자 중 10대 확진자 비중이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대위 출범 후 첫 일성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다시 꺼내들었지만 당정 엇박자만 노출됐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호남 비하 유탄 속에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의 대선 전국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급등 와중에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인한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수급 불안의 배경 그리고 물류대란 가능성까지 잠시 뒤에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이 부동산 개혁 입법에는 당과 손발을 맞추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열세 지지층인 젊은 세대를 사로잡기 위한 행보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첫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후보의 첫 주문은 역시나 부동산 대개혁입니다. 부동산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분양 원가 공개 제도를 망설임 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고 하는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고 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에 민주당은 이재명표 민생국회로 손발을 맞췄습니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제는 당론 입법으로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확실하게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내일 정책 의총을 통해서 입법 발의, 당론의 입법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것입니다. 야당을 향해선 추가 개발 이익 확보를 두고 이 후보를 공격했던 만큼 법안에 찬성할 것으로 믿는다고 압박했습니다. 부동산 민심 되돌리기와 함께 이 후보는 열세의 지지층인 청년 민심 사로잡기에도 젠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른바 롤드컵으로 불리는 온라인 게임 월드 챔피언십에 도전한 우리나라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투혼 덕분에 전 세계가 소환사의 협곡을 우리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화의 날을 맞아 직접 웹툰을 그려보며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앞두고 먼저 본선에 오른 이재명 후보의 보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이재명표 정책과 소통 행보에는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표 행보에 정부가 일부 난색을 표하면서 삐걱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의 방안 마련을 주문했는데 정부가 재원의 한계를 언급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또 우리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출범 후 첫 일성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국가 부채 비율은 이렇게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이런 비정상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지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기도 전부터 정부는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당장 올해 안에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기엔 여력이 없다며 내년 예산 반영 역시 쉽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돈이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빤하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집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던 당정 간 불협화음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상황. 이런 가운데 야당 역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비를 위해서 진짜 한 1, 2년 정도 오히려 시간만 기다려왔던 분들이 소비 성향이 굉장히 강한데 왜 소비 진작성 지원금으로 이걸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어서 이재명표 민생정책을 상징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정부와 야당의 이중 견제에 놓이게 됐습니다. 평소 재정당국을 거침없이 비판해온 이재명 후보가 당정 간 엇박자 속에 시작될 예산 전국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당장 정부와의 엇박자부터 다듬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의힘도 점점 더 거세게 이 후보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상임위 긴급 회의까지 소집을 해 총공세에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집중 공세로 응수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선대위가 본격 가동을 시작한 날,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향한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장동 원주민들까지 참고인으로 불렀는데 시작부터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질문 그만해라 시간 자르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런 또 현안들이 이런 의혹들이 점점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환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위원장님도 좀 가만히 있어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장동 의혹이 양두구육과 같다는 의미를 담은 강아지 인형을 경기도 국감에 이어 또다시 내놓자 민주당 의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성토를 이어갔습니다. 왜 이재명 시장과 그 측근이 개입되기만 하면 100% 임대주택이 10%로 줄어듭니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대장동 공동주택의 용적률 상향을 승인했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성남의들의 요청에 맞춰 추가로 혜택을 줬고 그것을 이재명 전임 시장이 결제한 것입니다. 1,300억 원가량의 분양 매출을 추가로 올린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선 주자들도 공세에 가담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반대장동 게이트 연합을 추진해 실상을 밝히겠다고 공언했고 홍준표 의원은 수사를 맡은 검찰이 청와대 지침을 받은 거 아니냐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꼬리자리 의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즉각 특검을 받아들이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함을. 민주당은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공세로 응수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사태의 책임 모두 윤 전 총장에게 있다고 강조했고 이 사건의 핵심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안 했어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철저히 조직을 자기 개인에 대한 사조직으로 만들어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캠프의 불법 선거운동 논란을 질타했습니다.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 공작을 벌인 것도 모자라 여의도 와서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본선 대결이 임박하면서 여야의 대선 주자 대리전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임대아파트 건설과 운영은 안 하려 한다고 말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지난 2013년 1월 경기도 성남시 태평 3동에서 열린 주민세해 인사회에 참석을 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영상에서 이 후보는 임대아파트를 지어 운영하고 이런 건 손해가 나고 의회도 동조하지 않으니까 안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애초 대장동 사업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을 구상 없이 민간 분양 아파트를 늘려줄 계획 아니었냐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은 해당 발언이 나온 2013년 1월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즉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 지 2년 6개월 뒤였고 당시 성남시 의회 다수당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서 향후 설립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빚을 내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진 않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었는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궤변 같은 말만 내놨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을 공개에 지지한 서민 교수의 호남 비하 표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이의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민 단국대 교수는 자신의 유튜브 동영상을 소개하는 화면에서 일부 극우 세력이 호남을 비하할 때 쓰는 용어로 홍준표 의원을 표현했습니다. 홍준표 캠프는 서민 교수가 자타공인 윤석열 캠프의 스피커라면서 지지층 결집에만 혈안이 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낯이 뜨거워서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 서느냐. 유승민 전 의원과 호남을 찾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윤 전 총장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후보 본인의 전두환 옹호 발언에 이어 지지 교수의 호남 비하 표현 논란까지 당 차원의 호남 동행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겁니다. 당에 입당한 지 얼마 안 되는 후보가 또 그 캠프가 이렇게 한 방에 날리는 걸 보고 저는 이거는 정말 해당 행위 아니냐. 지지를 받는 후보가 강력한 의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논란이 된 서민 교수의 발언에 선을 그으며 애둘러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또 뭐 이런 어떤 대상을 좀 존중하지 않는 그런 발언은 어느 누구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사이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도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다자구도도 자신이 있다는 안 대표의 반응에 이 대표도 단일화는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 아니라고 대받아쳤습니다. 양당에 실망을 하고 양쪽 후보들의 도덕성이나 능력에 실망한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십니다. 당의 여러 가지 개혁을 오히려 후보가 선출된 직후부터 강하게 후보도 받아 추진하는 모습 보였을 때 저희가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지 언제까지 정치공학으로 선거를 칠 수는 없습니다. 국민 6천 명을 상대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여론조사도 시작된 가운데 사흘째를 맞은 당원 투표율은 60%를 넘겼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방금 보셨다시피 안철수 대표 마침 오늘은 YTN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지금의 대선 후보에 좌절감을 느끼는 국민이 전체 절반이라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과학기술 개발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전 국민의 50% 정도가 됩니다. 그분이 사실은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결정을 하실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중입니다. 기술 패권 전쟁 중입니다. 저는 과학기술에서 남과 차이를 많이 벌리는 초격차 기술 5개만 만들어내면 삼성전자급의 회사를 5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앞으로 나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뛰겠습니다.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판가름 납니다. 특히 배임 혐의가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여부 아직 결정 전이죠? 네, 아직입니다. 오늘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정을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2시쯤에 끝이 났습니다. 오전부터 3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1차 심사 때보다 1시간가량 더 길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단 모두 PPT 자료를 활용해 공방을 벌였고 쟁점은 역시 배임 혐의였습니다. 김만배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과 이익 배분 과정에서 막대한 특혜를 받고 공사에 최소 65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에게 특혜 대가로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화천대유 회사 돈을 빼돌려서 실제로 5억 원을 건넨 혐의 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만배 씨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정책에 따랐을 뿐이라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고 행정을 저희는 이제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에 진행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만배 씨는 또 유 전 본부장에게 많은 돈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할 이유가 없다면서 모두 곡해고 오해라고 말했습니다. 신문 뒤에는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하고 쌓아올린 성을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자신이 잘 모르는 것까지 방어해야 해서 곤혹스럽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에 맞서 검찰은 공모 지침서와 녹취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동시에 중형 선고가 예상돼 도망과 또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김만배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구속 심사를 받았죠. 네,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영장심사는 오늘 오후에 2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영장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남 변호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 영장 청구대 심경이 어떠세요? 어떤 점 위주로 설명하실 건가요? 배임 혐의는 인정하세요? 남 변호사와 같은 판사가 진행한 정민용 변호사 영장심사는 앞서 남 변호사의 신문이 길어지면서 예정 시각보다 조금 늦게 열렸습니다.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뒤 공모지침서 작성과 사업자 선정에 깊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남욱 정민용 변호사는 김만배, 유동규 두 사람과 함께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를 함께 받는 공범 관계입니다. 이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김만배 씨보다 더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김만배 씨는 물론 남욱 정민용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의 수사도 탄력을 받으면서 이른바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기각되면 부실 수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수사 동력 약화가 불가피해서 특검 도입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오철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에 이어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에서 언급한 저희가 누구인지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송 검사는 물론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손준성 검사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바로 다음 날 또 다른 핵심 인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비공개 소환 통로 대신 청사 앞까지 걸어오는 길을 택한 김 의원은 포토라인 앞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수처부터 겨냥해 사실상 윤석열 수사처라고 지칭하며 이번 수사가 부당한 선거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와의 통화에서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시하거나 관여한 내용은 없었다며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는 의혹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하신 이유는 왜 언급하셨던 건가요? 아니 그 내용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윤석열이 지시를 했다랄지 그 사람과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고발 사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웅 조성은 통화 녹취록과 텔레그램 메시지 손준성 보냄을 근거로 고발장 전달 과정과 검찰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김 의원이 녹취록에서 고발장 작성 주체로 언급한 저희를 검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김 의원은 기존 입장대로 고발장을 누구에게서 전달받았는지, 누가 작성했는지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에 앞서 녹취록 속 저희가 누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공수처가 오히려 제보사주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반격하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증거가 된다고 하면 우리 원장님이 원하는 날짜가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제기된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모두 재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와 김 의원의 진술 내용에 모순이 있다면 두 사람을 동시에 불러 대질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론 낼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 사흘째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600명대로 하루 만에 1,000명 넘게 급증했습니다. 방역 긴장감이 낮아진 것이 큰 원인이겠지만 특히 이 백신 접종률이 낮은 10대 또 접종 효과가 떨어진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동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67명, 하루 사이에 1,000명 이상 급증한 것인데 이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또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일일 감염자입니다. 수도권의 비중이 80%에 근접하는 등 수도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집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보통 주 초반에는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줄었다가 주 중반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엔 급증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10대 확진자 비중이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종률이 낮은 10대 확진자는 66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비중 역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의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한 60대 이상 환자의 비율도 증가하면서 사망자는 18명이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31명 추가되는 등 고령층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완화의 영향으로 확진자 증가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전환하면서 방역수칙을 완화함에 따라서 각종 모임이나 약속, 사회적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있고 이 가운데 개인 간 접촉이 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말 헬로윈 축제의 여파와 지난 1일부터 시행한 방역 완화의 영향이 일주일 뒤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우려되자 정부는 특별 점검단을 구성해 2주 동안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의 방역수칙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정부는 신규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인 10대도 백신을 맞는 게 더 이득이라며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추가 접종을 4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형원 기자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관련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이곳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만 160건, 확진자는 2,400명이 넘습니다. 고령,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 집중된 시설이라 백신 접종도 먼저 이루어졌는데 5월 접종 완료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 효과가 떨어져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기본 접종을 완료하고 6개월 뒤 시작하는 추가 접종 원칙에 예외를 뒀습니다. 11월 중순까지 기다리면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판단에 접종 완료 뒤 5개월부터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로 한 겁니다. 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 시설 종사자는 일주일에 한 번 PCR 진단 검사를 의무화해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4주 내에서 앞당겨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추가 접종을 받고 2주가 경과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주기적 검사를 면제하게 됩니다. 10대 백신 접종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방역이 완화돼 환자가 급증하면 위접종자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위중증에서 사망에 이른 확진자 1,735명 가운데 접종 미완료자는 94.1%에 달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도 사회 전반의 방역 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감염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상들입니다.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게 종합적으로는 훨씬 유리하실 것입니다. 16살에서 17살 접종률은 47.8%로 40만 명 넘게 백신을 맞았지만 12살에서 15살 접종률은 1.2%에 불과합니다. 예약률도 현재 28.4%에 그쳐 정부는 이달 12일까지인 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가면서 감염병 치료 의료진들은 더욱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료인 노조는 의료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서울역 선별진료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지난달 하루 평균 700명 정도였던 이곳 검사자 수는 최근 1000명을 넘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뒤 출장이나 휴가를 위해 음성 확인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겁니다. 휴가 갔다가 잠깐 들어오고 직장 가기 전에 PCR 검사하고 가는 아무래도 좀 번화하기 때문에 대유행 당시와 맞먹는 인파가 몰리면서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피로도 다시 가중되고 있습니다. 강도가 세지기는 했는데 또 그래도 예방적 차원에서 저희는 검사를 그래도 받으러 오시는 게 단계적 일상 회복에 돌입하면서 확진자가 많게는 5,000명을 훌쩍 넘을 수도 있다는 예측에 감염병 치료 의료진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일선 병원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들은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간호사들 전혀 안 바뀌겠구나, 그래서 진짜 자포자기 상태고 그냥 간호사들은 그냥 사직이 답이다라고 해서 지금 사직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인 노조는 위드 코로나 이후 검사나 치료 등 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필요하면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할 뿐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인력 충원과 공공병상 확충,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1일부터 조합원 3,000여 명이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최전선에서 치르고 있는 전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악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저희는 11월 11일 날 총파업 총력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미 서울대병원과 울산대병원 등 3곳이 파업을 위한 쟁의권을 확보했고 경북대병원 등 6곳은 쟁의 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병원별 교섭이 결렬되면 파업 규모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증증 환자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 일반 간호사가 간호하도록 병실을 옮기는 등 중환자실 인력난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력 배치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노조 측과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최근 때 아닌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전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소수를 구하지 못한 화물차주들의 아우성이 빗발치면서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요소수가 뭔지 먼저 알아보죠. 디젤,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촉매용품입니다. 이 디젤차에는 발암 물질인 질소 산화물이 나오게 되는데 이 요소수가 이를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디젤 화물차와 최근 나오는 차량에는 법적으로 질소 산화물 저감 장치가 장착돼서 요소수를 넣지 않으면 아예 차가 움직일 수 없게 설계가 됐습니다. 이렇게 운행의 필수 요소지만 수급 차질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10리터에 10,000원 정도였던 이 요소수 10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중고 마켓에서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10만 원에 올라 있었습니다. 자, 이런 품귀 현상은 왜 발생한 걸까요? 요소수는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한 요소를 통해 만들어지는데 이 요소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수입해 왔습니다. 올해 중국 의존도 97%에 달했습니다.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 갈등으로 요소의 해외 반출을 막았고 우리나라도 이에 유탄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만약 이 요소수 수급 불안이 계속 장기화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화물차들의 셧다운, 물류 대란입니다. 현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예, 지금은 아직까지는 물류가 멈추는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이 네. 상황이 요소수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물류가 다음 주 이달 중순이면 물류 현장에서 물류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네. 화물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대동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있는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소수 때문에 운행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정부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러시아 등 다른 국가에서 요소를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에 나섰습니다. 또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급 문제가 얼마나 빨리 해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최근 중국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효자 품목은 반도체였는데 대중국 수출 비중의 40%를 차지했습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규모 부동산 회사인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에 전력난까지 각종 악재 속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한풀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다만 차질을 거론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규모는 지난 7월 이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8년에 한 달 평균 135억 1천만 달러를 넘어설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7월에 135억 9천만 달러를 달성한 뒤 지난달에는 143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반도체가 효자였습니다. 지난해 대중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의 비중은 31.2%까지 치솟았고 대부분 중국으로 들어가는 홍콩 수출분까지 포함하면 40.5%에 달합니다. 한중 사이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격차를 보면 D램은 5년, 낸드 플래시는 2년 이상에 달하는 만큼 중국의 경기 침체에도 첨단 부품 수출엔 이상이 없었던 셈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더라도 우리 대중 수출과 동행하는 특징을 갖는 글로벌 반도체 수요 및 중국 수출의 견조한 흐름이 부정적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만 확실한 기술 우위를 갖고 있고 자동차 등 다른 분야에선 추격을 허용하고 있어 정부와 업계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집에서 밥을 해 먹는 일이 잦은 요즘 주방에서 뿌리는 세척제 많이들 쓰시죠?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상위 7개의 제품을 비교해봤더니 성능과 가격이 꼭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스레인지나 주방 환기구 필터에 낀 찌든 때를 닦을 때 쓰는 세정제.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집에서 밥을 지어 먹는 경우가 늘면서 찾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싱크대 같은 데가 이렇게 기름 같은 게 튀겨서 더럽잖아요. 네네네. 저 가스레인지도 그렇고. 그럴 때 이거 한번 살짝 뿌려갖고 거품이 들라면서 이렇게 찌든 때 그런 게 때가 잘 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주방 세정제 7개 제품의 성능과 경제성 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세척 성능은 총 6단계로 나누어 별점을 주었고 가격은 100ml 기준으로 비교했는데 비싸다고 꼭 좋은 것도 싸다고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소비자원 시험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두 제품입니다. 성능은 서로 비슷한데 100ml당 가격은 각각 1,180원과 767원으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애경산업의 홈백신과 DH산업의 베이킹소다는 둘 다 별점 3개에 그쳤지만 값은 애경 제품이 2배 이상 비쌌습니다. 형광증백제, 파라벤 등의 무첨가와 살균, 항균 효과 등을 표시한 내용을 검증한 결과 검증 대상 모두 표시 내용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주방 세정제의 유해성 평가에서는 7개 제품 모두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네, 경기도 성남 내곡터널 내부에서 달리던 화물차에 불이 나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기가 순식간에 터널을 메우면서 대피하던 시민 5명이 다쳤고
2시간 가까이 교통이 통제되면서 극심한 교통 정체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이를 본 운전자 수십 명이 차량 사이로 황급히 대피합니다. 연기는 차량을 모두 덮칠 듯 빠른 속도로 터널 내부를 메웁니다. 완전히 시커먼 연기가 그냥 나오니까 사람들이 차가 거의 꽉 차 있었어요. 터널 안에. 그래가 사람들이 막 다 연기 저기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다 대피하더라고요. 사고가 발생한 건 오후 3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 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 내곡터널 서울 방향을 주행하던 5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불을 피한 다른 차의 블랙박스엔 화물차 내부로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사고 당시 목격자는 폭발음이 연속해서 들린 뒤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차가 막히는구나 그랬는데 그 연쇄 폭발했어요. 폭발음이 한 6번, 7번 들려서 내려보니까 차가 한 20m 앞에서 이미 다 터져가지고. 소방당국은 장비 30여 대와 인력 110여 명을 투입해 4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터널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면서 대피하던 차량 운전자 5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이 가운데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서울 방향 통행이 2시간 가까이 통제돼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많죠. 거기 차량이 볼 일이 있어서 그쪽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 못하고 할 수 없이 돌아왔죠. 소방당국과 경찰은 화물차 엔진룸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 개헌을 추진하는 정당 의석수가 3분의 1을 넘어서서 개헌안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환경은 마련됐지만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려는 자민당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입니다. 현재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이번 총선에서 제3당으로 부상한 일본 유신회입니다. 마쓰이 대표는 내년 여름 국민투표를 하자며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スケジュールを決めないとずるずるこれ先延ばしになります。岸田さんが本気なら僕はそれやると思うけどね。 자민당은 아베 전 총리 시절부터 자위대 명기와 긴급사태 시 정부 권한 강화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위대 명기를 놓고는 뿌리 깊은 반대 여론이 남아 있습니다. 75년 전 일본 헌법이 공포된 날을 맞아 국회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전력을 갖지 않기로 천명한 평화헌법 구조를 지키자는 목소리입니다. 集団的自衛権の行使で日本が参戦することなど私たちは絶対に許してはなりません。防衛だ、自衛だというふうに言って戦争をやってきましたので、そこは私たちは騙されません。 개헌을 하자는 정당들도 내용을 놓고는 입장이 다릅니다. 공명당은 자위대 명기에 소극적이고 유신회는 교육 무상화 등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国会での3分の2以上の賛成を得られるよう議論を深めてまいります。合わせて国民の皆さんのご理解を得るための活動もしっかり行ってまいります。 이번 중의원 선거 결과 개헌 추진 정당이 의석수 3분의 1을 넘어 법안을 낼 수 있게 됐지만 참의원은 아직 여기 미치지 못합니다. 의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의 첫 번째 개정을 둘러싼 다음 관문은 내년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트럼프 대리전으로 불린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3년 뒤 대선의 공화당 유력 후보로 지목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기세를 올렸습니다. 호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의 친구라고 불린 민주당의 테리 맥콜리프 전 주지사 지원에 나섰던 바이든 미 대통령. I ran against Donald Trump. And Terry is running against an acolyte of Donald Trump. 취임 후 첫 주요 지방선거. 오바마 전 대통령까지 투입될 정도로 총력전을 폈지만 승리는 트럼프의 조수라 조롱했던 글렌 영킨 공화당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수도 워싱턴 DC 바로 옆, 게다가 1년 전 대선에선 대승했던 버지니아여서 더욱 뼈아픕니다. God bless you all. God bless the Commonwealth of Virginia. And let's go.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자 44%도 재선을 원치 않는다고 할 만큼 인기가 떨어진 바이든 미 대통령은 개표 직전 이번 선거의 의미를 애써 축소했습니다. I've not seen any evidence that whether or not I am doing well or poorly, whether or not I've got my agenda passed or not, is going to have any real impact on winning or losing. 반면 공화당 지지자 47%가 다음 대선 후보로 밀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도 원격 유세로 영향력을 입증하면서 퇴임 1년도 안 돼 다시 정계의 중심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10조 정도 이상의 추가 세수가 요청되는데 지원에 제외된 업종에 대한 배려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런 보완 문제를 논의하도록. 쓸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게 빤하거든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집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비 성향률이 강한데 왜 소비 진작성 지원금으로 이걸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네, 이중견제. 첫 당 선대위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동산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등을 공언하며 정책에 계속해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의힘. 오늘부터 이틀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또 이종우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선대위 일성이죠. 추가 재난지원금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정책 이슈를 선점한다 또는 이슈를 전환한다라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대장동 또 원팀 여러 가지 어려웠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재명 후보 하면 떠오르는 게 추진력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코로나 시기에 이재명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러니까 본인의 어떤 추진력과 강점을 부각시키면서 이슈를 자연스럽게 전환시킨다든지 또는 정책 이슈를 먼저 선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제 선대위 출범하고 일성으로 내놓은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이제 실효성 얘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코로나 초기에 한번 했었고 나중에 이제 그 당시에 얘기될 때 코로나를 벗어날 때쯤 돼가지고 또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게 당시에 그 어떤 국민적인 합의 또는 정치권의 논의였어요.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시기죠. 그럼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뭐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돈 번 데는 은행이랑 국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 국민들은 부채 증가율이 사상 최악의 부채가 늘고 있는데 은행은 이자로 엄청난 수익을 얻었고 국가는 초과 세수만 50조 원을 넘는 세수가 올해 들어옵니다. 자, 이러니까 국민들은 빚을 지고 있는데 은행과 국가만 돈을 버는 이런 구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중에 일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통해서 뭔가 국민들이 이제 경제의 어떤 그 전환 또는 선순환 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존의 코로나 시기에 대한 반성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새 출발 이런 관점에서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국가는 돈을 벌었다는 표현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럼 바로 김부겸 국무총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원 마련의 한계를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 듣고 평론가님 얘기 들어보죠.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 또 뭐 구체적으로는 한도 최저한의 증액이라든지 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우리 전 국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또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의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원이라는 게 빤하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무슨 어디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집으면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교수님께서 세수 증가 어떤 그런 측면을 설명하셨는데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며 재정 여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총리 입장에서 현재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직전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추경을 뭐 한다든지 또는 재난지원금을 한다든지 하는 것에 우리가 가능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총리나 부총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보수적으로 일단 입장을 취해야만 그 다음에 어쨌든 국회 어떤 협상 끝에 이 모든 어떤 예산안이 처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미 5, 6월 달부터 지금 국가 예산과 관련해서 충분히 뭐 기재부에서 지금 많은 어떤 그런 이 세수와 관련돼서도 그렇고 정확한 어떤 지금 이 안을 내놓은 상태 아닙니까? 거기에 추가로 지금 재난지원금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총리의 입장은 저는 뭐 타당한 어떤 보편 타당한 입장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저는 역대 어떠한 여당 후보도 당시에 여당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 예산안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자신의 어떤 뜻을 관철시키려는 후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예산안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은 정치적인 의도가 굉장히 강하다. 물론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슈를 전환하는 어떤 모멘텀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정권 교체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 정권을 승계하지만 그러나 이 정부와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그 차별화를 두는 것을 물론 지난번 연설 때는 부동산 얘기를 했지만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자신의 포지셔닝을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이랄지 또는 다른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산안을 갖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취함으로써 이 정부와 차별화를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취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굳이 대립각처럼 이렇게 그 모습을 취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충분히 이슈를 집중시키면서도 자신이 어쨌든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해결책을 내놨다라는 그런 결과물을 내놓는 효과도 저는 충분히 노릴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예산안 편성 문제는 뭐 국가의 어떤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만은 단순히 과거의 여당 후보와 비교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만 코로나19라는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평론가님 말씀을 정리해보면 대립각을 세운 것은 좀 일부러 고의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 효과도 충분히 결과적인 효과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덧붙이면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의 표현이 국가가 돈을 벌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세수라는 건 초과세수라는 건 돈을 번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충분히 제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가고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부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부채로만 얘기해도 2026년 한국 부채 비율이 GDP의 거의 69%, 70% 가까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OECD 국가 35개국 국가 중에 이 증가율로는 가장 큰 어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채로 얘기해서 국채라든지 부채로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큰 지금 짐을 떠안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공짜 정신은 없다라는 말처럼 사라지는 부채는 없거든요. 그럼 어느 세대에서든지 이것은 갚아야 되는 것인데 미래 세대는 탄소 중립이라든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더욱더 지출이 많아지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세대에서 지출을 다음 세대에 넘기지 않도록 하는 게 지금 야당의 어떤 비판 대목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세수가 늘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써야만 한다라는 그런 논리는 조금 지양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뭐 저도 뭐 세수가 늘었으니까 그거 다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초과 세수는 국채를 우선 갚는 거에 쓴 것이라든지 여러 용도로 쓸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다만 효율성의 측면에서 어떤 것을 볼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부채 증가율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재정 건전성이 제일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는 이미 빚이 너무 한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기에 국민들의 어떤 그 생존을 위해서 엄청난 또 추가적인 부채를 안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좋은 재정적인 여력, OECD 내에서 가장 좋은
건전한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에게 주는 돈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주는 돈을 보면 이거는 정말 쥐꼬리만큼 주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재명 후보가 승부사적인 기질을 또 발휘했다고 봐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지금 정부는 당연히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세 달 전에 간신히 선별이냐 보편이냐 가지고 싸우다가 간신히 선별로 잡았는데 이거와 또다시 바꾸려고 그러면 쉽지 않겠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저는 의도한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총리도 반대하고 부총리도 반대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뚫어서 정말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한다. 그러면은 역시 이재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거 뚫지 못하면은요. 이재명 또 말만 앞서네?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거는 조금 무리수를 둔 거고 승부수를 둔 거다. 그렇지만 효과는 저는 충분히 이제 뭔가 계산이 서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유가, 물가, 금리 이게 다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체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 5% 이상이 올랐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유가와 물가와 금리가 다 같이 올라가는데 임금은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도 있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얼마든지 논의를 갖다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목은 아니냐라고 하는 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만 들어봐도 지금 재난지원금 문제가 얼마나 복합적인 것들이 결부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그렇다 보니 이재명 후보 어떤 정부와의 재정 여력에 대한 시각차도 극복을 해야 되지만 야당의 반대도 지금 넘어야 할 과제거든요. 여기서 여야 대표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또 평론가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별도의 비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난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있을지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귀국하시면 여러 가지 상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몇 차례 나눠서 지급해봤지만 아직까지도 그 목적이 소비 진작성이냐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속된 말로 구휼하는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이제 혼재되는 양상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효과가 덜할 수밖에 없다. 네, 아무래도 여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는 정부를 의식해서인지 아무래도 절차상의 난제를 언급을 했고, 반면에 또 이준석 대표는 지금 실효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위드 코로나 상황에선 좀 효과가 덜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아까 이준석 대표가 표현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갔을 때는 어쨌든 억눌렸던 그런 그 소비 욕구 이런 것들이 스프링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건 재난지원금을 받든 기본 소득을 받든 이런 거랑 상관없이 갖고 있는 한에서는 어쨌든 외국에도 나가고 싶고 그것을 쓰게 되는 어떤 상황인데, 굳이 그 돈을 그렇게 전체 소비 진작에 했을 때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시기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그 돈을 더 많이 지금 더 절박한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고요. 어려운 사람을 구휼하는 것. 예, 교수님한테도 사실 그 말씀에 저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첫 번째로 OECD 국가에서 재정 건전성이 좋다고는 하시지만 다른 나라들은 발권 국가들이에요. 일본이나 미국은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갖고 있는 국채라든지 이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국채 성격은 너무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재난지원금을 무조건 다 쓰지 마라가 아니라,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의 표현처럼 더 급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줘야 된다. 지금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한테 적은 돈이라도 다 나눠 갖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진짜 절박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게 효과적이냐, 이 논쟁에서 후자가 지금 더 절박한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보셨지만 다시 그 양두구육 인형이 등장하면서 다시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국회에서는 대장동 이슈로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엔 야당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영상으로 공개해 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왜 이익을 내야 되냐? 궁극적으로 이익 낼 필요가 없죠. 여기 남겨서 뭐 하겠어요? 그럼 써야지. 우리가 이제 쓰면, 예를 들면 1공단 대장동 결합개발하면 거기서 수익이 좀 남긴 한데 현지 주민 보상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텐데 나머지 분양 개발 사업 이런 거 하면 돈이 남겠죠.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임대 아파트 지역 운영하고 이런 건 안 하려고 그건 손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자날 거거든요. 그런 건 의회가 동의도 안 할 테고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3년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임대 아파트는 손해가 나서 짓지 않을 거라 이렇게 발언했다고 김은혜 의원이 영상을 공개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말을 갖다가 인용을 할 때는 그 당시에 어떤 배경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 발언이 나오게 된 계기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취임하고 나서 12일 만에 성남시가 소위 파산 선언을 했어요.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성남시가 안아야 될 부채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것을 푸는데 몇 년이 걸렸냐? 2년이 걸렸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이 모라토리엄 끝내기 한 8개월 전쯤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성남시의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또 엄청난 손해를 입어가면서 개발 사업을 갖다가 진행해야 되느냐. 그 상황에서 나온 얘기죠. 이거를 갖다가 일반적인 어떤 상황으로 환치해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임대 아파트 손해 나는데 왜 져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너무나 좀 앞뒷말 다 자르고 그 말만 인용해가지고 마치 이재명 후보가 임대 아파트를 반대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이건 너무 좀 나간 거 아니냐. 그리고 이 당시에 그런 그 임대 아파트에 대한 그 추진 변경도 지자체가 무슨 뭐 위법을 한 게 아닙니다. 위법이나 탈법을 한 게 아니라 지자체에 위임된 상황 안에서 비율을 조정하거나 변경한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던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과 지금처럼 자고 나면 1억씩 올라오는 상황에서의 정책 결정을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당시에 어떤 채무 불이행 관련 모라토리엄을 언급한 반박 논리도 있었습니다만 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당시 성남시 의회 다수당은 새누리당이었다라고 덧붙이고 있거든요. 네, 자, 저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주민들의 질문이에요. 그 살고자 하는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였고요. 주민들은 당시에 민간이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발이 임대를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대개는.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늘리게 되면 사실상 굉장히 좀 오래 걸리거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뭐 지역 이기주의가 있을지라도 어쨌든 시장한테 지금 요구하는 건 그 임대 지을 거야? 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이겁니다. 그 임대 안 지을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서 무슨 모라토리엄 때문에 뭐 시민들한테 뭐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나중에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지언정 당시에 이 상황을 맥락을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역 주민이 얘기하는 실질적인 어떤 대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왜 이게 지금 연결이 되냐면 대장동과 관련해서 보통은 25% 정도의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최저 수준에서 15%고 지금은 15%보다 더 줄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주장했던 게 서민을 위해서 정말 집 없는 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분이라면 어떠한 그 개발 사업에서도 서민들이 진짜 집 없는 서민들이 가야 될 임대 아파트를 어느 정도는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느냐를 되묻고 싶은 거고요. 또 결정적으로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 기관이 이 수익이 났을 때 그 수익을 갖고 그런 사업을 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대장동 사업에서 그렇게 많은 돈, 1,822억 원이 도시개발공사의 수익으로 났거든요. 근데 그 수익을 잘 갖고 있다가 정말 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사실 썼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돈 전부 다 나눠 쓰는, 성남 시민들한테 얼마씩 나눠 쓰는데 근데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시장의 그런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근데 그런 의지가 없으면서 어떻게 지금 기본 그 임대 아파트, 기본 주택 이 공약은 어떻게 그럼 달성할 거냐에 대한 조금 말씀이 그래서 한 번만 확인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은 빚까지 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의 해명을 내놨지만
평론가님께서는 그건 논점이 다른 얘기예요. 이슈가 전혀 다른 이 부분은 대답을 어떻게 하고 보십니까? 계시다고 저는 이 느껴지거든요. 부분은 어떻게? 네? 그러니까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동문서답이죠.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여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모라토리엄부터 사실 시작하고 싶지만 네. 실질적으로 위장 모라토리엄이다라는 견해도 많아요. 이건 뭐 야당의 견해만이 아니라 예. 당시에 정말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대장동만 백현동도 마찬가지고 백현동도 지금 100% 임대 아파트 거기가 원래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를 변경시켜주면서 100% 임대 아파트로 하라라는 조건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가 지금 10%로 줄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아무리 당시 상황이 그렇더라도 의지를 이겨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만 빚까지 내서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말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니 대장동이든 어디든 빚을 내서 지금 사업을 한다? 라는 상황인가요? 만약 빚을 내서 사업을 하는 상황인데 민간업자에 수천억 원의 어떤 이익을 주는 어떤 상황으로 왜 그건 만들어졌느냐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한 반론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예. 그 당시와 지금을 똑같이 놓고 보는 건 좀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미분양이 속출하던 시기입니다. 성남시 의회에서 공영개발하면 엄청난 손해를 볼 건데 왜 공영개발하냐고 반대했던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면은 임대 아파트 비율을 갖다가 유지할 경우에 지금 임대도 안 나가 소위 분양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 아파트의 비율을 주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당시의 계약 조건이 뭐였습니까? 예상 수익의 70%를 환수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잘 되고 굴러가야지 그 예상 수익의 70%를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분양이 속출하던 시기에 그리고 시의회에서 그 공영 개발을 반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시 전체의 어떤 최대의 이익을 갖다가 내기 위한 계약 조건을 지금의 어떤 자고 나면 1억씩 분양이 초고가 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빗대어 가지고 바로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엔 너무나 이거는 좀 어부성설 아닌가라는 얘기. 아니 교수님 그렇지 않고요. 이건 진짜 자료가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주장하는 건 2013년도와 2015년도가 다른 것이고요. 당시에 한겨레 신문을 포함해서 이 대장동 사업을 시작하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수도권의 분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서 분양이 성공하는 사례가 훨씬 많았고 또 이 대장동 직전의 위례 신도시도 분양이 완전히 성공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기사들의 제목들이 한겨레 신문의 제목이 이렇게 났습니다. 마지막 노른자 땅.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문건을 보면 보고서 문건을 보면 사실 이 사업은 무조건 평론가님 말씀을 끊어 죄송한데 추가적으로 들을 겁니다만은 저희가 그때 당시 자료를 준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말씀만으로 듣고 판단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럼 지금 찾아서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언론에서 좀 추가 취재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지금 다 자료가 나왔고 보도도 다 돼 있는데 그 보도가 돼 있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보도가 없는 것을 미자료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자, 결론을 내리면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당시가 뭐 미분양이 속출했다라고 하지만 그 미분양이 속출했던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은 그리고 모든 언론이 다 그 당시에 지역 언론도 파이낸셜 뉴스부터 시작을 해서 한겨레 신문부터 해서 이 지역은 마지막 노른자 땅이다. 판교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다 하면서 당시 성남시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다. 근데 이것을 그리고 또 마지막 한 가지 더 공무원들은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공무원들은 이거 환수 항목을 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삭제됐지 않았습니까? 그 공무원들은 그러면 이 사업이 실패할 사업인데 실패가 가능한 사업인데 그걸 그 항목을 넣겠다고 지금 주장을 했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반론을 할게요.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엄청난 노른자의 땅인데 성남시 의회 의원들은 왜 그 당시에 공영개발을 반대했습니까? 그 엄청난 노른자의 땅에 개발이 분명해서 이득이 엄청나게 날 게 확실한데 왜 성남시 의회는 공영개발하면 소리 날 거라고 반대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지금 시기가 겹쳐 있는 게 첫 번째는 2010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반대했던 건 2010년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 단계고요. 시작한 이후
그러니까 그 사업을 시작해서 공모하고 그런 단계에서는 이미 반대를 하지 않았어요. 훨씬 지금 상황이 네. 달라졌다는 자, 거죠. 제가 드린 질문은 김은혜 의원이 제기한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약자 편이란 환상을 깨게 해주는 고백이라면서 이제 영상을 공개한 거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의 논리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시각차는 확실하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음 질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어떤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사실은 화학적 결합도 관심을 모았는데 오늘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서른 의원의 발언인데요. 잠깐 듣고 열기를도 함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한 대통령을 뽑을 거라는 첫째 생각이 듭니다. 진실은 겸손함과 솔직함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조건에 누가 맞느냐 그걸 아마 제일 조건으로 생각할 것이고 근데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건에서 조금 불리하지만 그나마 제일 나은 사람이 누구일 것인가 이걸 선택의 기준으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상황인데 근데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 그만그만 약점이 있고 그만그만 장점이 있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 후보들 보면 지금 나와 있는 특히 야당이라고 지목하지 않았거든요. 다 고만고만한 약점이 있고 고만고만한 장점이 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서른 의원이 마치 이 영상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민주당 원팀이 삐걱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들을 하시는데 네.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출범하기 전날 이낙연 주요 캠프 인사들 서른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네. 정말로 있는 말 없는 말 다 끄집어내서 속에 있는 말을 다 풀어놨다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잘해보자 이렇게 화합을 하고 난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 안에는 불편한 진실이 들어있다고 봐요. 지금 많은 국민들, 뭐 제 네. 주변에서도 찍을 사람이 없다. 도대체 누굴 찍어야 되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그걸 갖다가 서른 의원이 있는 그대로 우리 사실을 직시하자. 우리 막 선대위 출범하니까 마치 막 으쌰으쌰 지금 이재명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냉정한 시각을 갖다가 이야기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그 제목 달면서 작심 발언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분위기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서 좀 고민을 했는데 교수님은 그런 발언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평론가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그런 발언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발언은 때와 장소를 가려야 된다. 네. 선대위 첫 회의였어요. 선대위가 첫 출범하는 회의였고 그만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언론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발언을 한 거잖아요. 뜻이 아니더라도. 네. 그건 저는 좀 뒤끝같이 느껴져요. 뭐냐면 아무리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후보의 조명이 가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군요. 그게 선대위고 원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오해가 있을 발언을 해서 서른 의원이 아직도 뭐 앙금이 남아있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건 서른 의원의 앞으로의 어떤 정치 행보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원팀이면 원 보이스가 돼야 된다. 하나의 어떤 지향점을 갖고 얘기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비춰져야 된다. 만약에 그런 뜻이었다면 앞으로도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고 덧붙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평론가님 표현대로 원 보이스 한 목소리가 나올지 한번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상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사지선다형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이길 주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교수님께서 좀 이 부분을 많이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네네.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네. 그러니까 오늘 내일 사이입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네.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당원 투표 중에 실질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은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ARS로 이제 그 응답을 하는 그런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당원 투표는 아마도 약 한 9%에서 10% 정도 오를 것 같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약 한 6% 정도 지금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ARS로. 그래서 당원 투표는 지금 예상컨대 약 한 65% 정도가 되지 않을까 내일까지 하면 그렇게 되고요. 여론조사는 4개 기관이 합니다. 이번엔 네. 1,500명의 샘플을 갖고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4개 기관이 한 걸 합산을 하는 것이고요.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후보가 주장한 것을 거의 다 대부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무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질문은 전체적으로 가상 대결을 질문을 하되 마지막으로 사지선다. 4명 중에 어떤 사람이
겸재경이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끝나고 또 한 가지가 재질문. 응답을 하지 않았을 경우 한 번 더 물어서 답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질문하는 그런 거를 또 변수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사지선다형이냐 아니면은 재질문이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미묘한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초박빙이었을 때는 이게 뭐 예를 들어 1% 이내다. 이러면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뭐 홍준표 후보에게 조금 유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당원 50%가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이거는 윤석열 후보에게 굉장히 유리한 선거구도예요. 그러니까 당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당원 50%를 딱 집어넣어 버리니까 여론조사에서 5%, 7% 앞서도 지금 많은 평론가들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윤석열 후보의 우세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배경은 네. 바로 이 당원 50%에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뭐 지금 사지선다형이냐 아니면은 뭐 재질문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주변부에 좀 불과하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남은 또 경선 여론조사 결과까지 포함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고 지금 아무래도 투표율이 좀 높다 보니까 주자들은 각자 나한테 유리하다라면서 좀 반색하는 분위기이긴 한데 지금 서민 교수의 발언으로 다시 좀 찬물이 좀 끼얹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영상의 어떤 소개 영상에 이제 홍준표 의원을 얘기하면서 꺼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선이나 본선에서 하지 말아야 될 4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세대 갈등, 지역 갈등, 성 갈등, 그다음에 계층 갈등을 불러일으킬 표현을 절대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지역적으로 일부 정말 극우 보수 사이트가 쓰는 어떤 그런 표현들,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표현을 서민 교수가 했거든요. 이미 서민 교수는 4월 달에도 한번 설화를 일으켜서 진중권 교수로부터 같이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받았었습니다. 그땐 즉시 반성도 했는데 네. 이번에도 역시 이 지역의 어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썸네일에 썼고 또 저는 그런 표현을 썼을 때 그 다음 행동도 굉장히 중요한데 썸네일은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서민 교수의 뭐랄까요 공감의식이라든지 또는 뭐 갈등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일자 죽을 죄를 졌다 정도가 아니라 이젠 모든 것을 다 절필을 하고 물러나 있겠다. 뭐 그 이후 어쨌든 사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과를 하고 딱 그다음부터 이 어떤 변명이라든지 해명조차도 사실 네. 불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서민 교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YTN과도 통화를 했거든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인이 홍어를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그냥 제가 먹방으로 그냥 쓰자. 홍어 먹으면서 라이브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거고요. 홍어 한 점 먹고 한마디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고 뭐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홍어 맛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이었고 제가 잘못했고 원래 제가 3월 지나면 선거 대통령 선거 끝나면 원래 이제 정치 관련해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기로 했는데 어차피 그럴 거 그냥 지금 그만두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냥 정치 말고 그냥 집필이나 하고 그냥 애들 가르치고 연구하고. 네, 해당 발언이 어떤 비하인지도 다시 2번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굳이 표현하지 않고 자막으로만 소개하도록 하겠고 이게 왜 논란이냐면 최근에 이제 윤 전 총장도 비슷한 논란을 겪었고 또 서민 교수가 윤 전 총장을 또 지지하기 때문에 윤 전 총장에게 후보에게 또 악재로 작용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은 뭐 전두환 발언, 개사과 발언 이것 때문에 이제 광주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해서 방문하겠다 그랬다가 네. 결국은 이제 접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여론이 이제 광주 민심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접었잖아요.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방문하는 거를.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또 터진 겁니다. 저는 이거는 기획부터가 좀 잘못된 거다. 지금 호남을 후보가 방문도 못할 정도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지역 비하가 담긴 그런 음식을 가지고 먹방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홍보해야 되느냐 또는 홍준표 후보를 갖다 비하해야 되느냐 이런 기획 자체부터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조차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네. 썸네일에 뭐 그 단어가 지역 비하 발언이 썼냐 안 썼냐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이거는
의도가 담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기획 자체다.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네. 저는 서민 교수가 정치를 물론 뭐 온 국민이 다 투표하는 것도 정치고 모든 게 다 정치긴 하지만 선을 넘었다. 좀 선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걸 넘어서는 순간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죠. 네, 선을 넘었다고 하셨는데 앞서 지나갔습니다. 화면에 유승민 같은 당, 물론 경쟁자긴 합니다만 같은 당 후보 입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후보 본인의 망언 또 캠프에 계속되는 비하 행위는 이쯤 되면 의도적인 지역 혐오 아닌가라는 어떤 비판이 거세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후보 본인의 어떤 그런 그 의도다라고까지 제가 이제 판단을 내리기에는 서민 교수가 정말 그렇게 의도를 했을까에 대해서는 뭐 저도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 예를 들어서 그 대담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다면 네. 그야말로 의도인데 썸네일에 자막으로 나왔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이고 또 절대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고 윤 후보 캠프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 정도 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것을 모든 것이 다 뭐 그 지난번 발언부터 여기까지 다 연결이 돼서 처음부터 어떤 지역을 비하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단언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또 우연들이 겹쳐져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건 절대적으로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침 윤 전 총장의 윤 후보가 사실 최근에 어떤 전두환 씨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경선 이후로 광주에 방문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거든요. 물론 해석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갔을 거면 진작 갔던지 지금 안 간 거는 저는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진정성 있는 사과라면 그 발언이 논란이 됐다라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사과를 하려고 했을 때 저는 바로 광주를 가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게 맞지. 뭐 경선 투표일 바로 앞두고 뭐 며칠 전에 가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호남에서도 제발 오지 말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왔을 때 누군가 계란을 던진다면 그것이 미칠 여파는 또 엄청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왕 늦은 거 본인이 후보가 되고 나면 제1 방문지로 호남 5.18 방문해가지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도 뭐 지금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같은 호남 비하 발언으로 조금 국민의힘 행보에 조금 찬물이 끼얹어졌다면 여론조사 결과는 좀 국민의힘이 좀 힘을 받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대 육박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지금 한창 경선 와중인 국민의힘에게 어떤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이 같은 결과는? 일단 국민의힘이 뭘 잘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지금 좀 높고 또 더군다나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여론조사가 높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것이 마치 자신들의 어떤 지지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절박하지 아니한 상태로,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당이라는 게 언제나 좀 웰빙 정당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됐다라든지 또는 국민들에게 또 오만한 모습으로 사실상 비춰질 그런 가능성이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로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잘했다고 해서 지지한다거나 정권 교체를 꼭 국민의힘으로 해야 된다거나라는 당위로만 받아들이지 말라. 지금이 가장 위험한 시기다. 그러니까 오만한 어떤 모습을 보일 때 국민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말기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비율도 이 정도였고요. 이명박 대통령 말기에 정권 교체를 원하는 비율도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특징은 정권 재창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는 더 그 실정이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좀 더 나은 대통령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기 때문에 정권 교체 비율은 항상 높다. 다만 거기에 적합한 그런 시대 정신에 적합한 후보를 당이 내놓느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전제 조건에 불과하다. 여기에 맞춤식의 후보를 당이 내놓지 못한다면 정권 교체는 안 되는 거고요. 또 정권 재창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각각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 있는데 끝으로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력 조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 여론조사 당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 질문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주자는 누구인가라는 사지선다 방식인데 물론 연결해서 좀 볼 측면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홍준표 후보가 39.6, 윤석열 후보 36.2,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여론조사가 한길 리서치죠. 네. 한길 리서치가 최근에 조사한 결과일 텐데 네. 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당원의 50%와 그다음에 여론조사의 50%이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그래서 50대 50이기 때문에. 그렇죠. 50대 네. 50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원에서 앞서고는 있다고 하지만 그 비율과 또 여론조사에서 누가 앞서는데 그 비율이 누가 더 그 비율을 앞서느냐, 그 벌리느냐의 어떤 차이이기 때문에 이 조사대로라면 사실 당원 투표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상 이 지금 3%포인트보다 또 더 많이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경쟁력이 있으려면 실제로 당선이 되려면 네. 대선 후보 경쟁력에서 이 차이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한 10% 정도는 벌려야 당원에서 상쇄할 수 있다라는 지금 결론입니다. 홍준표 후보로서는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간절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격차, 압도적인 격차를 벌리지 못하면은 당원들의 지지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당원들의 격차는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지금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일반 여론조사의 상승세, 이게 홍준표 후보가 지금 상승세는 분명한데 네. 이것을 당원들에게까지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좀 그런 점에 있어서 홍준표 후보로서는 좀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이런 아쉬움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쟁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금의 국민의힘 경선 상황까지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바뀐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모바일 투표를 첫날인데 서버가 터지셨다고. 예. 어느 때보다 열기가 있고 또 그리고 관심 많은 경선이었다 이렇게 자평하고 무엇보다도 아까 제가 모두만에 말한 것처럼 마지막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고 야권의 표가 불산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야권의 표가 불산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무운을 빕니다. 무운을 빕니다. 예. 그냥 뭐 무언을 빈다 짧게 한마디만 해주셨는데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이시죠? 저는 뭐 공직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모든 분들은 항상 응원을 합니다. 본인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국민들께 선택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덕담 밖에 할 게 없습니다. 단일화 논의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한테 제안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뭐 저희는 합당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상 당명 빼놓고는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제안을 했었고 심지어 그 합당도 원래 안철수 대표가 먼저 제안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제안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당긴다고 당겨지는 분도 아니고 밀친다고 밀쳐내지는 분도 아니고 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패널당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대권 선언을 하니까 뭐든지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거는 반대로만 알아들으면 된다. 그리고 자기 말 뒤집는 사람이다. 이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방어해 주십시오.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 머릿속은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생각이 꽉 차 있거든요. 좀 아쉬운 게 안철수만의 브랜드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정이 핵심이고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기본 시리즈가 있잖아요. 근데 안철수 후보의 대장동이 아니었군요. 대장동이라 갈 것.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 그걸 새 정치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이번에 시대 교체라는 말을 이제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생각하면서 했던 깨달음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맞다 라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를 들어주시고 이건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는데 정말 진실에 근접한 질문 하나 아픈 거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말 정권 교체가 출마 가치의 우선입니까? 아니면 대선 완주가 우선입니까? 저는 정권 교체가 우선입니다. 지금 현재 정권이 이렇게 계속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여당의 후보, 거기는 간판 교체죠. 제1야당의 후보, 제가 이렇게 뭐 좀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하기도 합니다만 거기는 적폐 교대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와 시대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그러니까 그 완주하시겠다는 의지도 함께 표명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씩만. 당선이 목적입니다. 그럼 이제 자, 한번 볼까요? 동의한다. 상수백 쓰네요. 동의가 예, 아까보다 근데 X가 좀 많아졌어요. 좀 많아졌어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대면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달앱이나 온라인몰 같은 비대면 업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권남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거리에 빈 상가가 즐비합니다. 거리두기의 여파가 여전한 건데 그래도 일상 회복을 맞아 조금씩이나마 기대감이 감돕니다. 재택근무가 끝난 이런 분들이 점심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늘었어요. 근데 여전히 오후나 명동은 워낙 공실이 많고. 일상 회복에 따라 이제 대면 소비는 점차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그럼 그동안 잘 나가던 비대면 소비는 어떻게 변할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 대면 소비는 지난해 서울에서만 9조 원 정도 줄었지만 반대로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하며 지난해 1월 이후 거래액이 4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상 회복 이유는 어떨지 우선 배달앱이나 인터넷몰 등의 비대면 업계 얘기를 들어보니 소비자들이 이미 편리한 경험을 한 만큼 성장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보고 있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기여도 저희는 특별히 변화되는 상황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이용을 할 것 같거든요. 때로는 집에서 시킬 수 있는 그 예전의 상황과 큰 차이 없이. 지난해 서울시민 대상 조사를 봐도 열의 8은 코로나 종식 뒤에도 비대면 소비를 계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통제가 풀리며 전체 소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그동안 억눌린 대면 소비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비대면 쪽 성장이 주춤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면 소비 위축에 따른 소비 구성의 변화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면 소비의 회복세가 빨라질수록 비대면 소비의 성장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배달앱 등의 음식 서비스는 감염 공포에 둔감해지고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는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세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다만 비대면 소비 관련 기술이 계속 발달하는 만큼 성장세 역시 여전할 거란 주장도 나오는 상황. 그새 익숙해진 비대면이냐, 그동안 참아온 대면이냐, 일상 회복을 맞은 소비자들의 선택이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와 태국, 필리핀, 이라크 등 아시아 시장에만 수출돼 온 국산 경공격기 FA-50을 유럽으로 처음 수출하기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FA-50 개발업체인 카이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슬로바키아 국영 방산업체와 FA-50 도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노후된 고등훈련기 L-39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카이와 협의 중인 FA-50 사업 규모는 총 10대, 우리 돈으로 5,900억 원 규모입니다. 누리호의 3단 엔진 조기 정지는 산화제 탱크 압력 저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위는 압력이 저하된 그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1일 3단 엔진 연소 조기 종료로 위성 모사체 궤도 안착에 실패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 조기 종료는 3단 산화제 탱크의 압력이 저하되면서 엔진 추력과 가속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는 조사의 구성 이후 첫 회의를 열고 비행 데이터 2,400여 개와 원격 수신 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3단 산화제 탱크 압력의 저하 원인으로는 산화제 탱크와 배관, 밸브의 기밀이나 산화제 탱크 압력 제어 센서 등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사위는 의견들을 반영해 이달 안에 추가 분석을 시행하고
누리호 발사 결과에 대한 1차 정리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누리호 발사 조사위는 최완석 황우영 부원장을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사위는 일단 활동 기한을 정하지 않고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리지 못한 원인 규명이 완벽히 밝혀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누리호는 최종 단계의 기술적 문제를 보완해 내년 5월 0.2톤의 소형위성과 1.3톤의 위성 모사체를 탑재해 2차 발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거의 2세기 만에 첫 여성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두 번째로 흑인 시장이 선출됐는데 어린 시절 남의 집을 털다 체포되기도 했던 소년이 45년 뒤 뉴욕 시장이 됐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1822년부터 시장을 뽑기 시작한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첫 여성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백인 남성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온 보스턴 시장으로 타이완계 이민자 2세 미셸 우 민주당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We're ready to be a Boston where all can afford to stay and to thrive. And yes, Boston is ready to become a Green New Deal city. 보스턴의 첫 여성 시장으로 아시아계가 당선된 데는 변화를 바라는 유권자들, 특히 친환경 정책 공약을 지지한 젊은 층의 결집표가 큰 힘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Just still hitting me in ways that she's won. It's really exciting. Just seeing Michelle as the first woman of color to be elected to this office is incredibly inspiring. 우 시장은 하버드 로스쿨에서 교수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의 제자로 인연을 맺었으며 졸업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스턴 시의원에 당선돼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뉴욕에선 두 번째로 흑인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This campaign was for the underserved, the marginalized, the abandoned. 아담스 시장은 뉴욕의 흑인 밀집 지역인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에서 태어나 15살 때 남의 집을 털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경찰이 되기로 결심해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근무했고 뉴욕주 상원의원을 거쳐 800만 뉴요커들의 시장이 됐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잠실 라이벌 두산과 LG가 가을 야구에서 격돌합니다. 플레이오프행 티켓을 두고 3전 2선승제로 뜨거운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준 플레이오프 주인공이 한지붕 두 가족, 두산과 LG로 확정됐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승리를 내준 두산. 2차전에서는 무려 20안타를 몰아치는 막강 화력으로 키움을 꺾었습니다. 올라왔으면 끝까지 가는 게 목표죠, 목표는. 팬들 위해서 하여튼 재미나고 즐거운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경기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정팀이라고 해서 어떻게 더 하겠다 이런 건 없고 그냥 매 경기 이길 수 있는 경기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리그 3위 LG는 휴식을 취한 뒤 이천에서 합숙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이란 팀을 떠나서 저희가 지금 2019년, 2020년 이제 올해까지 이제 3년 연속 저희 이제 포스트 시즌을 하는데요. 우리 선수들은 이제 경험이 좀 있기 때문에 좋은 경기 하지 않을까 어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부를 가를 변수 중 하나는 바로 외국인 투수입니다. 두산은 최다 탈삼진 기록을 쓴 에이스 미란다가 어깨 통증으로 출전이 어려운 데다 로켓도 팔꿈치 수술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상황. 반면 LG는 승률 1위 수아레즈와 켈리까지 원투펀치가 건재하지만 유격수 오지환의 부상 악재가 생겼습니다. 1차전 선발로 두산은 토종 에이스 최원준을 낙점했고 LG는 수아레즈가 나섭니다. 올가을 더 오래 야구를 할 팀은 어디가 될지 잠실 더비에 팬들의 기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대형 놀이공원에서 확진자 1명 때문에 관람객 6만여 명이 검사를 받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추가 감염자는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중국은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서웅 특파원입니다. 지난 일요일 중국 상하이에 있는 디즈니랜드. 저녁 6시쯤 갑자기 코로나19 조사를 위해 입장이 금지됐다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하루 전날 확진자 1명이 다녀갔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자 일단 문부터 걸어 잠갔습니다.
관영 CCTV는 당시 놀이공원 안에 10,000명 이상의 입장객과 관리 직원들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핵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밤 11시 반쯤 핵산 검사가 마무리되자 관람객들은 220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귀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전에 이미 다녀갔던 사람들까지 연락해 하루 전체 입장객 3만여 명 대부분을 검사했습니다. Totally that day we have almost 30,000 people in Disneyland the whole day. 여기다 하루 전날 다녀간 사람들까지 찾아내 6만 6천여 명에 대해 핵산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확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시는 교사와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학교 18개를 폐쇄했습니다. 앞서 재확산의 진원지 내임원구는 외지 관광객 9천여 명 전원을 숙소에서 그대로 격리시켰습니다. 중국은 이런 엄격한 방역이 과도한 게 아니고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든다며 고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방역을 허술하게 해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보다 미리 통제하는 게 낫다는 논리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때 백신 접종률이 80에서 85%가 되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목표치가 모호해진 상황에서 중국은 고강도 방역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 내일은 비가 모두 그치고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또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9도로 다소 쌀쌀하겠지만 한낮에는 1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조금 높아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중에 비가 모두 그친 뒤 오전부터 날이 개겠습니다. 다만 경기 남부와 충청, 대구는 종일, 그 밖에 수도권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8도, 광주 9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20도, 광주 21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절기 입동인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중서부와 호남은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YTN 뉴스나이트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